장애인이 된 미국 예비 신부 휠체어 타고 한국에 갔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거리. 이곳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듯한 젊은 미국 여성이 있고 그 곁에는 찌그러져서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마도 쓰러진 여성은 해당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듯 보이는데요. 얼마 후 다친 여성은 하반신 마비를 판정받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페이드라. 또 그 남자가 너한테만 연락처 줬지? 너랑 같이 남자를 만나면 늘 이런 식이야. 깨집애, 넌 대체 부족한 게 뭐니? 글쎄, 나도 이제 지겹다. 나랑 결혼하자고 나서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확 결혼이나 해버리. 글쎄, 나도 이제 지겹다. 나랑 결혼하자고 나서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확 결혼이나 해버릴까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일이 생기면 늘 나오게 되는 대화들입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가고 친구들끼리 놀지만 언젠가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해서 같이 노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늘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받는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예 CEO 입장으로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는 집 자식 티를 내며 놀고 먹는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마케팅 매니저라는 저의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 인생을 설계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이처럼 저는 살면서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삶이었죠. 최근에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고 인물도 훤칠하고 매력도 넘쳤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남자는 저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좋나? 라고만 생각했고 저 또한 진지하게 그와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렇게 저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결국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 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처음 하는 결혼인지라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결혼식을 언제 어디에서 할지 생각해야 했고 예산과 결혼식의 스타일, 인원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부 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웨딩 플래너와 드레스 디자이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집을 나섰고 예약된 디자이너 샵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죠.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5개의 불빛이 동그랗고 하얗게 비추었고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냄새들이 제 코를 자극했죠.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차 한 대가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를 차로 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수준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정신은 들었지만 몸은 쉬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상체는 그나마 노력하면 꼼지락거리긴 했는데 다리 쪽에는 아예 감각이 느껴지질 않았죠. 저는 그날부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무료하던 차에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자고 조르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준비했던 제가 이제는 평생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일 정신을 차려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저의 보잘것 없어진 두 다리는 더 이상 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거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네.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줄까? 저는 서서히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의사 예비 신랑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죠. 아마도 저의 두 다리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지 않았던 탓일 겁니다. 그 사람도 의사인지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모든 희망을 잃은 제가 한마디씩 내뱉은 말에 저의 부모님은 아마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의 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자동으로 막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저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페이드라 씨, 저는 당신의 치료를 맡은 의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검사 결과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다시 걸을 수 있냐고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환자분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의사의 얼굴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같이 앉아있던 의사 약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의 면전에서 험한 말이라도 쏘아붙였을지도 몰랐죠. 결국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의 핵심은 넌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어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그들의 입장에 있는 거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약혼자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약혼자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남자친구는 저를 보러 오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정식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별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저를 찾아와 제가 남자친구와 이별이라도 하게 되면 그 틈새를 노리려던 남자들은 제가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긴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도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 마당에 당연한 현상일지도 몰랐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였어도 이런 처지에 놓인 결혼 상대자는 쳐다보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걸 누굴 탓하겠나요? 탓을 하려면 술을 먹고 운전하여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그 인간밖에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오스럽습니다. 그 인간이 심지어 아직 저를 한 번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자처한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분통함에 억울함에 힘들게 살아가던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 대한 수준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의사 약혼자와는 헤어진 사이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별을 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죠. 약혼자가 저에게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의 두 다리가 멀쩡하던 시절에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들이대면서 결혼을 재촉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축구공을 차듯 뻥 차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자 알기를 쉽게 알았고 만남도 이별도 다소 가볍게 여겼던 저였으니까요. 이런 제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의 나에게 이런 결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렬하게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할 사람이었기에 정말 좋아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과거의 제 인생과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한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친구들은 저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만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저와 같이 어울려 다니며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했던 농담들이 진담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결국 제가 장애인이 되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 떠나버린다. 는 것은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던 거야. 퀸카의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이나 박아버린 못난 자식이 되었죠. 그런 저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도저히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페이드라, 너는 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고 하니?
넌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다. 실제로 내가 찾아보니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니? 너처럼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비관하지 않고 의림보다 더 강한 힘으로 버티고 노력을 했다는 거다. 그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비관하지 않고 죽을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버티고 노력을 했다는 거다. 만약 페이드라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해서 해주마. 너는 이제부터 이 엄마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두 발로 걷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이라는 동방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병원으로 간 것이죠. 처음으로 마주하는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비로운 감정에는 동양 국가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류의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양 국가라고 하면 후진국의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해서 목격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는 마치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 거니는 뉴욕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페이드라, 네 아빠와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 아빠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지.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추운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탓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 아빠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줄 아니? 지나가던 한국인 시민분이 네 아버지에게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병원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 수준은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상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은 미국과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마비 증상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았고 담담하게 치료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물리치료 과정은 전문적인 치료사가 별도로 관리를 해주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최신 장비들을 이용해서 관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잘생긴 물리치료사분께서 저의 치료를 함께 했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고 제가 열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상태는 호전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두 다리로 걷지 못할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을 한 통 받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부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음주운전자가 알고 보니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의사, 약혼자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들었죠. 그래서 그 여성은 고의로 술을 먹고 저를 들이받은 거라고. 그제야 그 인간이 저에게 결혼을 재촉했던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려서 마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데 버텨낸 것은 지금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약혼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비 증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물리치료사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저에게 그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페이드라, 당신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당신을 두 다리로 걷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미국인 페이드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페이드라 씨의 이러한 경험담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거리. 이곳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듯한 젊은 미국 여성이 있고 그 곁에는 찌그러져서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마도 쓰러진 여성은 해당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듯 보이는데요. 얼마 후 다친 여성은 하반신 마비를 판정받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페이드라. 또 그 남자가 너한테만 연락처 줬지? 너랑 같이 남자를 만나면 늘 이런 식이야. 깨집애, 넌 대체 부족한 게 뭐니? 글쎄, 나도 이제 지겹다. 나랑 결혼하자고 나서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확 결혼이나 해버리. 글쎄, 나도 이제 지겹다. 나랑 결혼하자고 나서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확 결혼이나 해버릴까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일이 생기면 늘 나오게 되는 대화들입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가고 친구들끼리 놀지만 언젠가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해서 같이 노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늘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받는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의 CEO 입장으로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는 집 자식 티를 내며 놀고 먹는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마케팅 매니저라는 저의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 인생을 설계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이처럼 저는 살면서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삶이었죠. 최근에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고 인물도 훤칠하고 매력도 넘쳤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남자는 저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좋나? 라고만 생각했고 저 또한 진지하게 그와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렇게 저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결국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 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처음 하는 결혼인지라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결혼식을 언제 어디에서 할지 생각해야 했고 예산과 결혼식의 스타일, 인원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부 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웨딩 플래너와 드레스 디자이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집을 나섰고 예약된 디자이너 샵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죠.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5개의 불빛이 동그랗고 하얗게 비추었고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냄새들이 제 코를 자극했죠.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차 한 대가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를 차로 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수준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정신은 들었지만 몸은 쉬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상체는 그나마 노력하면 꼼지락거리긴 했는데 다리 쪽에는 아예 감각이 느껴지질 않았죠. 저는 그날부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무료하던 차에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자고 조르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준비했던 제가 이제는 평생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일 정신을 차려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저의 보잘것 없어진 두 다리는 더 이상 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거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네.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줄까? 저는 서서히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의사 예비 신랑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죠. 아마도 저의 두 다리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지 않았던 탓일 겁니다. 그 사람도 의사인지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모든 희망을 잃은 제가 한마디씩 내뱉은 말에
저의 부모님은 아마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의 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자동으로 막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저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페이드라 씨, 저는 당신의 치료를 맡은 의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검사 결과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다시 걸을 수 있냐고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환자분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의사의 얼굴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같이 앉아있던 의사 약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의 면전에